한국이 진짜 이걸 만든다고? 세계 군사 강국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기술은 존재해서도 안 되고 공개돼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움직이자 유럽의 군사 자문관은 단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야. 게임이 끝났어. 전 세계가 두려워한단 하나의 무기. 왜 한국만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찰스 메카시입니다. 지난 40년간 나토에서 군사 전략을 다뤄왔어요. 그동안 수많은 회의실에서 각국의 무기 개발 현황을 검토했죠. 소련의 칼리브르 미사일부터 중국의 동펑 시리즈까지 세계 각국이 내놓는 신무기들을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브뤼셀 나토 본부의 그 회의실에서 본 영상만큼 충격적인 건 없었어요. 한국이 공개한 현무 알파 실험 영상입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건 평범해 보이는 미사일이었죠. 길이 약 8m, 직경 60cm 정도의 검은색 동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발사 후 3초 만에 음속을 뚫고 나가더니 마하 9의 속도로 가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비행 중간에 갑자기 궤도를 바꾸더군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목표물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미사일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미사일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밀도 2m 이하, 지하 타격 가능. 브리핑 장교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 포함해서 12명의 나토 고위 장성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하인츠 밀러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 기술입니까? 네,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외국 기술 도입 없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손으로 턱을 괴며 화면을 다시 바라봤어요. 지난 20년간 미국과 러시아가 극초음 속 무기 개발에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한국이 먼저 완성품을 내놓다니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장 피에르 제독이 긴장된 목소리로 질문했어요. 현재 서방의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이 가능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선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영국의 데이비드 스미스 장군은 펜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메카시 장군,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브뤼셀의 회색 하늘이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신무기가 아니라 전략의 재정의입니다. 저는 돌아서서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무기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해답을 찾아낸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서 아직도 스크린에 남아있는 미사일 궤적을 바라봤어요. 40년 군 경력 동안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전했을 때 한국은 완전한 폐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됐죠.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군.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71세의 나이에 새로운 충격을 받으러 떠나는 여행이 될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71년 전 아버지가 부산항으로 들어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반짝이는 유리와 철골로 만들어진 거대한 공항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택시 안에서 바라본 인천의 풍경도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도로는 질서정연했어요. 서울 중심가 호텔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니 피로가 몰려왔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죠.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낡은 가죽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어요. 6.25 전쟁 당시 야전일기와 의정부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노란 종이에 바른 글씨로 적힌 일기를 펼쳤습니다. 1951년 3월 15일 한국군 군의관 한도진 중령과 함께 부상병 치료. 그의 의술 실력이 뛰어나다.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따뜻하다. 저는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흑백 사진 속에서 아버지가 한국군 장교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피로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한도진 중령과 함께. 훌륭한 의사이자 친구.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한국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이 글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은 언젠가 세계를 놀라게 할 나라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대전까지 가는 길에 차창 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논밭 사이로 첨단 공장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연구소 정문에 도착하니 검문이 엄격했어요. 신분증 확인과 보안 검색을 거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주변을 살펴봤죠. 최첨단 장비들과 연구원들의 진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내를 받아 찾아간 곳은 현무 프로젝트 본부였습니다. 65세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흰 머리에 온화한 인상의 한민식 박사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깊은 지혜가 느껴졌죠. 메카시 장군님이시군요. 한민식입니다. 저는 그 전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며 가방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한민식 박사에게 건네주며 혹시 이분을 아시는지 물었습니다. 한민식 박사가 사진을 받아들고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저희 아버지십니다. 한민식 박사는 자신의 사무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벽 한쪽에 걸린 액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똑같은 사진이 그곳에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죠. 한도진 중령이 한민식 박사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함께 싸웠던 전쟁터에서 저희가 만나게 된 거였어요. 한민식 박사도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부친과 부친의 인연을 우리가 이어받는 셈이군요. 그 순간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이 단순한 무기 시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70년 전 전쟁의 상처를 함께 치유했던 두 사람의 아들이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운명 같은 만남이었죠. 저는 한민식 박사와 마주 앉으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아버지들이 만든 인연의 다리를 우리가 건너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민식 박사와의 첫 만남 후 바로 비공개 시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지하 3층 깊숙한 곳에 자리한 시설이었어요. 두꺼운 강화 유리 너머로 거대한 시뮬레이션 룸이 보였죠. 벽면 전체가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고 중앙에는 현무 알파의 실물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발사 실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민식 박사가 조작 패널을 만지자 스크린에 태안반도 서해안이 나타났어요. 발사대에서 현무 알파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처음엔 일반 미사일과 별다를 게 없어 보였죠. 하지만 3초 후부터 달라졌어요. 미사일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마하 9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비행 중에 갑자기 진로를 바꾸기 시작했죠. 지금 보시는 건 회피 기동입니다. 미사일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날아가는 모습은 경이로웠어요. 마치 살아있는 뱀이 하늘을 헤엄치는 것 같았습니다. 기존 미사일의 포물선 궤도와는 완전히 달랐죠. 목표물을 바꿔보겠습니다. 한민식 박사가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 미사일이 또 다시 방향을 틀었어요. 새로운 목표물을 향해 정확히 날아가더군요. 실시간으로 목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무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반도체 센서 기술의 발달 덕분입니다. 한민식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미사일 내부에는 수십 개의 초소형 센서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AI가 최적의 경로를 계산한다는 거였죠. 관성항법 시스템도 핵심입니다. 기존 GPS에 의존하던 방식과 달리 자체 관성항법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다고 했어요. 외부 신호가 차단되어도 문제없이 작동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밀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오차 범위 1m 이내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40년 전 미국이 개발한 토마호크 미사일의 오차가 10m였는데 한국은 그보다 10배나 정확한 무기를 만들어낸 거였죠.
화면에서 미사일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지하 벙커를 관통해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지하시설도 타격 가능한가요? 50m 깊이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한민식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미국은 그동안 우주에서 떨어뜨리는 무기 개발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택했죠. 우리가 놓친 게 뭘까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한민식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마도 단순함의 힘이 아닐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미국과 러시아는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작고 정확한 무기를 선택했죠. 결과적으로 더 효과적인 무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시연이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난 40년간 제가 알고 있던 군사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우주에서 떨어뜨릴 생각만 했는데 당신들은 현실을 선택했군요. 한민식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해답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술은 단순히 무기 발전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혁신이었어요. 작지만 강하고 단순하지만 정확한 무기. 그것이 바로 현무 알파의 핵심이었습니다. 현무 알파 시연을 본 지 이틀 후 서울국제전략안보 포럼이 열렸습니다. 코엑스 컨퍼런스홀에는 각국 전략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 역시 나토 대표로 참석하게 됐죠. 하지만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일본 전략연구소 부소장 아키야마 타케시가 먼저 발언했어요. 62세의 그는 평소보다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공개로 인해 동북아 전략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독일 국방부 아시아 담당관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죠.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한술 더 떴어요. 한국의 기술이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지켜보며 씁쓸했어요. 7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한국을 도와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견제하려 드는 겁니다. 휴식 시간에 아키야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메카시 장군, 한국 기술을 직접 보셨다죠? 네,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우려스럽지 않나요? 기존 질서가 흔들릴 텐데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정말 기존 질서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안일함이 문제였을까요? 오후 세션에서 제 차례가 왔어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죠. 여러분, 저는 40년간 나토에서 일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늘 가르치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한국에서 본 건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이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참석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너진 건 균형이 아니라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아키야마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장군님, 급격한 변화는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건 우리뿐일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한국은 70년 전부터 불안정 속에서 살아왔어요. 이제 그들이 안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확산되면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통제가 목적이었나요? 아니면 평화가 목적이었나요? 회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봤습니다. 크고 강한 무기가 아니라 정확하고 효율적인 무기를 말이죠. 독일 대표가 질문했어요. 그런 기술이 확산되면 소규모 국가들도 강력한 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누르는 방식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정확히 원하는 곳만 타격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여러 참석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대부분 비공개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대표들은 한국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죠. 저녁 만찬에서 한민식 박사와 마주 앉았어요. 오늘 포럼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더군요. 한민식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변화는 늘 두려움을 동반하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진정한 발전이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오늘 포럼에서 본 각국 대표들의 반응은 결국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었죠. 포럼이 끝난 다음 날 한민식 박사와 단둘이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옥상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멀리 대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어제 포럼에서 많은 우려가 나왔더군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한민식 박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 보였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하지만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 말입니까? 이 무기는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라 끝내기 위한 기술이라는 점이죠. 한민식 박사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깊은 신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 생각해봤어요. 지난 며칠간 본 현무 알파는 분명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한민식 박사의 설명을 들으니 다른 관점이 보였죠. 기존 무기들은 광범위한 파괴를 목표로 했어요. 도시 전체를 날려버리거나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무 알파는 달랐어요. 딱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타격하는 무기였죠. 예를 들어 적의 지휘부만 정확히 타격해서 전쟁 의지를 꺾는 방식이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말이죠. 한민식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현무 알파가 추구하는 건 억제력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죠.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공개했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요. 누군가는 새로운 해답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아시아 지역의 갈등까지.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치도 중요한 요소였어요.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기 쉬울 거라는 계산이었죠. 만약 미국이나 중국이 이런 기술을 공개했다면 즉시 위협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아버지 세대가 남긴 교훈도 있습니다. 한민식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6.25 전쟁을 겪으며 깨달았거든요. 진짜 승리는 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만드는 거라고 말이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의 야전일기에서 본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겪었던 분들이 남긴 지혜였죠. 그분들은 이미 70년 전에 평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늘 강하다고 믿었지만 당신들은 조용히 진짜 강해졌군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민식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옥상 정원에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강함의 정의가 바뀌고 있었어요. 이제는 얼마나 많이 파괴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현무 알파는 바로 그런 새로운 시대의 무기였죠. 아버지가 남긴 말이 생각나네요. 한국은 언젠가 세계를 놀라게 할 나라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민식 박사가 조용히 답했어요. 이제 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군요. 두 사람 모두 잠시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전쟁터에서 시작된 인연이 평화를 향한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민식 박사와의 대화가 끝난 지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무 알파의 테스트 영상 일부가 위성을 통해 포착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건지 아니면 우연한 일인지는 몰랐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가장 먼저 보도했어요. 아침 뉴스에서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영상이 나왔습니다.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죠. 후속 보도들도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더욱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세계 각국 언론들이 앞다퉈 한국의 새로운 무기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죠. 러시아 매체는 서방의 군사 독점이 깨졌다고 평가했고 중국 언론은 지역 균형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미국의 반응이었어요.
워싱턴의 주요 언론이 국방부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전술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한국과의 기술 협력 검토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기자가 국방부 브리핑에서 질문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대변인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40년간 군사 분야에서 일한 저로서는 그 미묘한 변화를 읽을 수 있었죠. 점심시간에 엘리자 워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아시아 안보국 연락관인 그녀는 제 예전 동료였어요.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찰스, 한국에서 뭘 본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이야. 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엘리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죠. 워싱턴이 들썩이고 있어. 상부에서 긴급 보고서를 요구했거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평온해 보였지만 전 세계는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이제 세계의 시선을 받는 위치에 올라선 거였죠. 저녁 뉴스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출연해 현무 알파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대부분 기존 군사 균형의 변화를 언급했죠. 일부는 우려를 표했지만 상당수는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유럽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어요. 독일의 군사 분석가는 한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정밀 타격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워싱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통 언론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었죠. 과거에는 보호해야 할 동맹국이었다면 이제는 배워야 할 파트너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보호자가 아니라 학생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40년간 나토에서 일하며 늘 가르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배우는 입장이 될 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민식 박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는 것 같았죠. 오히려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제뉴스를 보니 각국 정부의 공식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속내는 달랐을 겁니다. 누구나 한국의 기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정말 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조용히 준비해온 변화가 이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죠.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지 사흘 후 한민식 박사로부터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현무 알파의 실제 다발 발사 시연을 보여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번에는 6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실험이라고 했죠. 저는 즉시 승낙했습니다. 충남 태안의 실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어요. 서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였습니다. 발사대 6기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죠. 각각의 현무 알파가 하늘을 향해 서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실험입니다. 한민식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6발을 동시에 발사한 후 비행 중에 각각 다른 목표물로 변경하는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목표를 바꾸면서 모든 미사일이 정확히 명중하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통제실에서 지켜보는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여러 모니터에 각 미사일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연구원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발사 10초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3, 2, 1, 발사. 순간 6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6개의 화염 기둥이 하늘로 뻗어나가는 모습은 경이로웠죠. 화면 속에서 미사일들이 각자의 궤도를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마하 9의 속도로 가속하면서도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마치 공중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지금부터 목표 변경을 시작합니다. 한민식 박사의 지시에 따라 연구원이 조작 패널을 만졌어요. 순간 화면 속 미사일들이 궤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두 번째는 서쪽으로, 세 번째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머지 3발도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죠. 하지만 모든 미사일이 정확한 궤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건 미사일이 아니라 생명체군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 미사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같았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민식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비행시간 8분 후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했어요. 화면에서 정확한 명중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도 연달아 명중했죠. 모든 미사일이 1m 오차 내에서 정확히 타격했어요. 6발 모두 명중 확인. 연구원의 보고에 통제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실험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었죠. 지하 벙커 관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 영상이 나왔어요. 미사일이 두꺼운 콘크리트를 뚫고 지하 50m까지 파고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확히 목표 지점에 도달해 폭발하는 장면도 보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존 군사 이론을 완전히 뒤바꾸는 무기라는 걸 말이에요. 대량 파괴가 아니라 정밀 타격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무기의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민식 박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정확히 그 한 점만 없애는 무기가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무기보다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제거하는 무기가 더 위협적일 수 있다는 뜻이었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디든 정확히 타격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낄 테니까요. 실험이 끝나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건 단순한 신무기가 아니었어요. 전쟁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었죠. 이제 누구든 함부로 도발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경험이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요. 한민식 박사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 회의실에 앉아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창밖으로 대전의 고요한 아침 풍경이 보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도시에서 세계를 바꿀 기술이 탄생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는 한민식 박사를 바라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무기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한민식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 걸기 전에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죠.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현무 알파는 상대방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억제력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는 자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주는 무기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이 추구하는 건 파괴가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지혜로 설득하는 방식이었죠. 70년 전 우리 아버지들이 꿈꿨던 평화가 이런 모습일까요? 제가 물었어요. 한민식 박사가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아마도 이것보다 더 나은 평화를 꿈꾸셨을 겁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두 분 아버지가 전쟁 중에 함께 꿈꿨던 미래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방향이었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현무 알파의 기술적 놀라움부터 한국인들의 철학까지. 이 모든 게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보고서로 구성되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 동반자로서의 재평가였어요. 보고서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과 같은 눈높이에서 전략을 짜야 한다. 40년 나토 경력의 결론이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이미 세계를 바꾸고 있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71세에 이런 충격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평생 알고 있던 상식들이 한 번에 바뀌는 경험이었죠.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제 보고를 들으며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겼죠. 한국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할 기술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어요. 아버지의 묘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6.25 참전 용사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아버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도우셨던 그 나라가 이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 나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70년 전 전쟁 중에 품었던 한국에 대한 걱정을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됐으니까요. 묘지를 나오며 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나란히 걸어가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 말이에요.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였죠. 그날 저녁 집에서 한민식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무사히 돌아왔다는 인사와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만든 인연을 우리가 이어받았듯이 이제 우리가 만든 우정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